그런 훌륭한 분을 고위공직자로 못 올리는 그런 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었는데 2013년 6월에 처음 내 집 마련을 했고요. 부채를 영끌해서 갖고 있던 돈보다 부채가 더 많았어요. 와, 타이밍 장난 아니네요. 그때 2013년 6월이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가격이 최저점인 게 2013년 6월입니다. 2013년 4월에 제가 주택시장 관련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경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부문을 돌아가면서 연구를 해요. 6개월마다 대략인 거예요. 뭐 이번 6개월은 물가, 이번 6개월은 금리, 이번 6개월은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마침 부동산을 하고 있었고 그때 4.1 대책이 나왔었죠. 그때 샀습니다. 저희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빨리 들어갔다 하면 15년이고요. 정말 선견지명이 있어서 빨리 하시는 분들이 13, 14년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는 많은 지인들한테는 같이 연끌해서 사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한 번도 빚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무서웠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분위기가 무서웠죠. 그때 금매들이 막 쏟아졌던 시점이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전망했고 그렇게 투자했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 2013년 4월 계약 이후에 4번 집을 바꿨습니다. 집을요? 네. 바꾸는 과정에 필요한 시점에는 전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왜? 나를 전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좋은 타이밍이 곧 올 거기 때문에 그때 집을 바꿔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2억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할지. 그쵸. 그게 덜 피곤해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 그럼 이사 갈 때마다 2억씩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럼 그게 덜 피곤한 일이에요. 네. 저희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 다주택자분들이시라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주식 투자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소속 때문에 소속과 특정 직급 이상은 이제 주식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못 하게 되어서도 있지만 주식 투자는 좀 피곤해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 기억은 안 나는데 2017년이었나 18년이었나 저를 단주택자로 만들었습니다. 1주택자로. 저 이미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었는데 그거 보고도 나를 2주택자로 유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공약에 나와 있다고요.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공약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우리 전망해야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딱 당연하죠. 정리를 하셨군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딱 그 공약 보고. 예. 당연한 거라니까요. 저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피곤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덜 피곤한 거예요. 굉장히 기민하게 이렇게 착착착착 움직이시네요. 예. 그렇죠. 고위급으로 갈 수 있겠어요. 예, 고위급으로 갈 수 있어요. 저 이거 되게 비판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정책도 좋은데 이 부동산 정책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우려는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아마 책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싫어합니다. 부동산 정책만. 한국판 뉴딜은 되게 응원해요. 정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책을 비판하는 거. 근데 일단 적어도 아니 세상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분 네. 믿어버렸어요님. 아니 세상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뽑는데 그 요건 중에 다주택자만 안 된다. 그러면 아들 있는 고위공직자는 안 된다 하시죠. 군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군대 안 나온 고위공직자는 안 된다 하시죠. 아니 그렇게 되면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다주택자 아닌 사람을 고위공직자 올리는 걸 저 반대합니다. 그렇게밖에 못 사셨나요? 저는 그런 의문을 듭니다. 자기 경제 관리를 그거밖에 못했나요? 고위공직자로 올라가는 동안 소위 55세 정도는 되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집 두 채 하나 마련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 고위공직자로 가서 경제정책을 위반한다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반대합니다. 좋습니다. 심각하게.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있으니까 다 존중하는데 저는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필터링을 가지고 훌륭한 우리 나라를 키울, 나라 경제를 올릴 그럴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임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런 훌륭한 분을 고위공직자로 못 올리는 그런 게 과연 말이 되느냐, 그게 조건이 돼야 되느냐,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놓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미 이 추천을 올릴 때부터 일단 필터링이 딱 돼버리니까 그
역량이 충분히 있는 분들인데도. 그 예를 들면 과학기술 부문에 고위공직자를 영입해요. 그러면 그 과학기술 부문에 인공지능 부문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다든가 훌륭하게, 아니면 그 부문에 산업을 엄청나게 일으킨 경험이 있다든가 벤처로 성공해가지고, 그래야 과학기술 분야를 어떻게 리딩해야 될지 방향성을 어느 정도 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가난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분들이 이주택자 없겠어요? 그렇죠. 그럼 가난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올릴 겁니까? 그게 맞는 방법이냐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어제 그저께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청와대 비서관인데 단독 1주택자에 부동산 신경 안 쓰시는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세요. 그분은 이제 정책하고 일자리 부분에 중점을 두는 비서관인데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물론 있으시죠. 그러나 훌륭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터링이 돼서 그 공직 자리에 오지 못한다? 그럼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책 이야기 나온 김에 예. 임대차 3법까지 아무튼 나왔어요. 8.4 공급 대책까지 나왔는데 네. 정책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울분이 쏟아졌는데 네. 제가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보를 먼저 울려놓겠습니다. 감성주의보. 저 스스로 제 멘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 시작하면 또 카메라 막 이렇게 뭐 던질까봐. 그건 아니다. 예, 그럴까봐 제가 네. 걱정이 돼서. 네. 여러분, 현 정부의 정책의 포커스가 주거 안정이에요. 주거 불안 해소예요. 맞죠? 네. 그러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다른 거 다 치고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상들을 잠깐 구분해 볼게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먼저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투기자, 투자자, 실거주자. 그러면 실거주자, 그러니까 잠재적 실거주자죠. 잠재적.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살지만 집 살 수 있을 뿐. 실거주자가 집 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모든 정책은. 그럼 구분을 다시 해보면 투기꾼,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실거주 예상자. 또 하나는 죽어도 실거주자가 못 되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네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이거부터 한계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 안 했어요. 정부는 세 가지로만 구분했어요. 투기자, 투자자, 실거주자로만 구분했어요. 근데 어떤 정책을 가동하든 집 가격을 실제 떨어뜨리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집을 못 사시는 분이 계시죠. 세입자.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대상이 실거주자여야 됩니까? 아니면 세입자여야 됩니까? 세입자요. 가장 주거 불안이 심각한 계층은 세입자. 세입자.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금리 현상 때문에 제가 2020년 경제전망에 저금리가 실현될 거다. 실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기준금리는 여러분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가장 낮은 기준금리다. 그런데 저금리 현상이 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 상승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슈는 전세난입니다. 왜냐하면 월세 선호 현상 때문에 집주인들이 갖고 있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요. 왜냐하면 전세 해봐야 이자 얼마 안 되니까 월세로 전환해요. 그래서 이미 전세 수급 지수가 전 고점으로 돌아왔어요. 역전세난, 전 세입자 찾기가 어려운 역전세난이었다가 전세난으로 전환됐어요. 전 고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V자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네, 됐어요. 이 정도만. 전세 수급 지수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됐고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190. 네, 200 정도까지 왔어요. 그죠? 200 정도까지. 네. 전 고점으로 다시 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전세난이에요. 2012년도. 그리고 이때가 역전세난이에요. 그래서 2019년에는 역전세난으로 가격이 조정된다고 표현해놨어요. 2019년 경제 전망이에요. 2020년 전망은 다르죠. 근데 전세. 그러니까 매매 가격보다 더 빨리 오르는 게 전세 가격. 여러분 경기도에 어떤 부동산에 아무데나 전화해 보세요. 하남 같은데 전화해 보세요. 전세 물량 있어요? 물어봐요. 없다고 할 겁니다. 하나 두 개 있어요가 아니라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럼 세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 가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야 돼요. 이게 주거 안정 해소입니까? 실거주자의 포커스를 맞춘 이 부동산 정책이 정말 주거 안정 해소입니까? 가장 취약계층은 말 그대로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돼도 전혀 집 살 수 없는 사람, 저소득층, 세입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책이 아니고도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라든가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점인데 주거 불안이 엄청나게 고조되는 시점인데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이런 와중에 다주택자를 정리하라는 게 맞느냐 이거죠. 자, 이 경제정책,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주택자들, 투기꾼들, 네. 투기꾼, 죄송합니다. 근데 정부의 표현이죠. 네. 투기자들을 집을 정리해서 1주택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자면 전세 공급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다는 얘기는 저도 다주택자였는데 이미 1주택자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팔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주거 불안이 해소되는가? 그러니까 궁극적인 현 정부의 목표를 이루는데도 이 정책이 지금 경제 여건에 맞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보다 그냥 그 이상 우리나라 경제예요. 우리나라 경제를 고민할 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이행하는 게 맞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20년 경제전망 책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늘상 좋을 순 없다. 이 정책 방향성이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좋은 정책일 수 있어요. 다만 그 시점에 적절한 정책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적절하지 않은 정책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정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1년 상황에 굳이 이런 경제 충격인 시점에 부동산 규제책을 가동함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여나가면 건설 산업이 줄어요. 건설 착공이 줄어요. 준공도 줄고 당연히 다 줄죠. 인허가 건축이 다 줄어요. 그러면 건설 건수가 줄면 우리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있는데 투자, 소비, 수출, 정부 지출. 수출은 순수출입니다만 이 중에서 하나가 투자죠. 이 투자를 둘로 쪼개면 건설 투자, 설비 투자예요. 이 건설 투자에서 또 반으로 쪼개면 하나가 공공부문 투자, 민간부문 투자.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또 한 이거는 이제 부문별로 쪼갠 거고 영역별로 쪼개면 소위 SOC와 같은 인프라 투자냐 아니면 주거용이냐. 그러니까 건설이냐 토목이냐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근데 건설 부분이 이 우리나라 GDP를 구성하는 하나의 항목인데 투자가 한 20% 정도 되니까 건설 투자만 쪼갠다면 뭐 한 10%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의 투자 규모가 위축돼요. 가뜩이나 최근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 건설 투자가 더 줄어요. 궁극적으로 이런 시국에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경기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경기 부양 시켜놓고 그때 뭐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컨셉에서 뭐 이런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걸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으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책이 옳은 정책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그래요. 정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채널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후랭이 TV가. 예. 제가 어제 그저께네요. 어제였나? 어제 그저께네요. 건설회관, 우리나라 건설회관 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경제신문이 있죠? 네. 제가 거기에는 한 2, 3년 넘게 2년 정도, 3년 정도 매월 이제 실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하고는 좀 잘 알아요. 거기 대한건설협회가 있고 네. 네, 거기에서 포럼을 하나 개최했어요. 그래서 포럼에 기조 강연을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의 포커스는 부동산 시장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야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방관해야 됩니다. 차라리 놔둬야 돼요. 시장에 맡겨라. 지금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부터 극복할 때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녹색건설이라는 새로운 신산업에 투자하라.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ITS라고 합니다.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 플러스 교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신산업 영역에 투자하라. 아니면 교통 영역에 플랫폼 기업들 육성한다든가 이런 쪽에 전력을 투자할 일이지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면서 국회에서 실랑이 하면서 범국민적인 울분을 하면서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치계에서 만약에 모니터링 한다면 지금 미 대선 있잖아요. 네. 미 대선에서는 신경 써야 될 게 주가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60%가 금융자산이에요. 소위 주식 투자하시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 대통령 당선 안 돼요. 개연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가 더 많아요. 반대예요, 반대.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참고하셨으면 대표적으로 우리 강남구 저는 그 을 지역구가 지역구가 제 지역구인데 강남구 을 국회의원이 박진우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셨거든요. 제가 선출했다는 게 아니라 그 강남구 을 주민들이 그분을 선출했거든요. 왜? 당연히 부동산 가격 다 떨어뜨려 놓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네.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지역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또 공실 집중되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 가격 더 심각하죠. 그런 지역의 경우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